내 이름은 지선우. 경상북도 흥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산과 들로 둘러싸인 그 마을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사철마다 하늘을 보며 날씨를 점치고 길을 지나가는 산짐승 소리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곤 했다. 그런 마을에서 나는 혼자 아이처럼 책을 끼고 다니며 유난히 말수가 적은 아이로 자라났다. 아버지는 내가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몸으로 나를 키우셨다. 우리 집은 초가삼간의 작은 집이었고 비만 오면 지붕 틈새로 물이 줄줄 새어내렸다. 어머니는 그런 집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며 선우야, 비가 들이치면 그만큼 햇살도 따뜻해지는 법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릴 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야 그 말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 가르침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마을 서당에서 훈장님의 지도를 받았다. 하지만 흥해라는 곳은 학문을 깊이 있게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책을 베껴 쓰고 산속에 들어가 바위에 기대어 낡은 책들을 읽곤 했다. 내가 19이 되던 해 어머니는 장터에서 소문을 들으셨다. 올해 봄에 한양에서 대과가 열린대요. 이번 기회에 아드님도 한번 도전해보시지요 라는 장터 아주머니의 말에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내가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말없이 손에 작은 자루 하나를 쥐어주셨다. 자루 안에는 낡은 엽전 몇 잎과 손수 바느질에 만든 무명수건이 들어있었다. 선우야, 이 돈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장에 나가 팔아온 호박으로 모은 돈이란다. 너는 꼭 이 돈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다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대로는 한양까지 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어머니의 바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책임감. 결국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새벽,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나와 내게 찹쌀떡과 말린 도라지를 건네주며 응원해 주었다. 노파 김씨는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세상에는 2가지 길이 있단다. 하나는 남을 밟고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는 남을 도우며 함께 가는 길이지. 자네는 2번째 길을 걸을 사람 같아. 그 말도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다. 길은 멀고 험했다. 하루는 청도 근처에서 노숙을 하다 도둑을 만날 뻔했고 또 하루는 밤새 비를 맞으며 산속 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그러던 중 내가 경계선에 가까운 오성산 기슭을 지나던 날 정말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을 무렵이었다. 산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누군가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그는 등에 지게를 메고 있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여기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밤이 되면 짐승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네. 다리가 후들거려 산도 못 내려가겠고 이렇게 앉아있자니 사람이 지나갈 것 같지도 않고 그저 운명이지.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침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 2개가 생각났다. 하나는 아껴두려 했지만 눈앞에 이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가방을 열어 그 주먹밥을 꺼내 건넸다. 노인은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옆에서 나는 천천히 드시지요. 그러다 체하십니다. 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노인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2개의 주먹밥을 금세 해치운 뒤 노인은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몰아쉬었다. 한참 뒤 노인이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전과는 달리 맑고 단단해 보였다. 젊은이, 자네에게는 은혜를 입었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서 싸늘한 시체가 되었을지도 몰라. 별 말씀을요. 누구든 그러했을 겁니다. 아니, 자네는 남달라. 그 증거가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지. 노인은 갑자기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마, 눈, 입술, 손바닥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어쩐지 그의 눈길이 가볍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 산에서 10년간 돌을 닦으며 사람의 운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네. 자네에게 보답하고 싶네. 그래서 말하네만 자네는 금년 과거에 반드시 급제할 것이야. 다만 노인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과거를 보기 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걸세. 나는 그게 무엇인지 끝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히 보였네. 그것은 바로 여색이다. 자네가 여색에 휘말리면 그 길은 끝장이야. 나는 어안이 벙벙해 그저 멍하니 노인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소름이 끼쳤다. 노인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절대 잊지 말게. 여자는 죄가 없어. 다만 자네 마음이 유약하면 그저 미소 하나에 모든 걸 잃게 될 걸세.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깊은 산길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나는 가까운 초가집에서 하루 묵었다. 그 집은 혼자 사는 할머니가 지키는 작은 집이었는데 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 하니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주셨다. 할머니는 식사 중 내게 물었다. 근데 자네 혹시 오늘 산에서 백발 노인 못 봤나? 매년 봄이면 그 산 어귀에 한 명씩 불려가서 이상한 말을 듣고는 이상한 일을 겪는다더군. 내 조카도 15해 전에 그 노인을 만난 뒤 한양으로 갔다가 종적을 감췄지. 그 말을 듣고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말로 그 노인은 사람이었던 걸까? 아니면 도깨비나 산신이었던 것일까? 이후 나는 여색뿐만 아니라 세상의 달콤한 말들조차 조심하며 길을 재촉했다.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도 되도록 눈을 피했고 유난히 예쁜 여인이 다가오면 길을 바꾸어 돌아갔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이라 했지만 나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토록 바라던 한양에 닿았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때는 나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날 산에서 만난 노인의 말이 내 인생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었다. 한양을 향한 길은 생각보다 더 멀고 험했다. 낮에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해가 지고 나면 산속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하루 이틀은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으나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해가 넘어갈 무렵 나는 안성과 용인의 경계쯤 되는 깊은 숲길을 걷고 있었다. 발밑의 낙엽은 바삭하고 바람은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길게 지나갔다. 배도 고프고 다리도 무거워질 즈음 멀리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사람이 사는 곳인가 싶어 발걸음을 재촉하니 덩그러니 노인초가 한 채가 숲가장자리에 나지막히 앉아 있었다. 나뭇가지와 덩굴이 덮여있는 지붕, 흙담 사이로 간간히 삐져나온 연기. 보기에는 오래된 집 같았지만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등불빛이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서서 몇 번 손뼉을 쳤다. 계십니까? 길 잃은 나그네인데 잠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있더니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뜻밖에도 문 앞에 나타난 사람은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조용한 눈매와 반듯한 코선을 지녔으며 약간 창백한 피부에 단정하게 올린 쪽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30이 채 안 되어 보였고 짙은 남색 저고리 위에 두른 옅은 분홍의 겉옷은 그녀의 침착한 성정을 더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나를 아래 위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밤중에 산속을 걷다니 몸이 성한 게 다행이군요. 들어오시지요. 방 하나 비어 있습니다. 나는 머리를 깊이 숙이고 인사를 한 뒤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소박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방 안을 은은하게 데우고 있었고 2칸짜리 방과 좁은 부엌, 그리고 바깥마당에 작은 항아리 몇 개가 보였다. 저녁 식사는 단출했다. 들깨국과 나물 반찬, 묵은지와 함께 낡은 나무쟁반에 올려진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런데 그녀는 식사 중 내게 조심스럽게 술병을 꺼내 놓으며 말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물어서 말 한마디 건넬 사람도 없습니다.
낯선 이를 대접할 기회도 흔치 않지요. 한 잔 받아주시겠습니까? 나는 순간 망설였다. 산속에서 홀로 사는 여인이 낯선 나그네에게 술을 권하다니 그 자체로 이상했다. 게다가 며칠 전 산에서 만났던 백발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여색을 조심하라. 생명보다도 더 치명적인 유혹일 수 있다. 나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시험을 앞두고 있어 마음을 흐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녀는 슬며시 미소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자네는 내가 잊고 지낸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하네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먼 산을 바라보는 듯 창가에 앉았다. 한참 침묵 끝에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집은 원래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었어요. 그는 산짐승을 잡는 포수였고 나는 산속에서 장을 만들고 약초를 말렸죠. 그러나 어느 겨울 그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이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차분히 그러나 가슴속 응어리를 쏟아내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처음엔 매일 밤 그를 기다렸어요. 문을 열어놓고 자는 날도 많았죠. 그러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번이나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산속에서 짐승에게 당했을 거라며 체념하라고 했지만 나는 차마 그의 죽음을 믿지 못했지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조용히 흐르다 손등을 타고 내려갔다. 나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 고개를 숙였다. 그 뒤로 사람을 맞이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몇 년 전 어느 가을 저녁에 젊은 나그네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네처럼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지요.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 청년은 자상하고 똑똑했어요. 저녁마다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떠나기 전엔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녀와서 꼭 들르겠습니다. 이 산속에서 이렇게 따뜻한 밤을 보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청년도 남편도 어느 누구도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자네가 그 청년을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그 말에 몸을 살짝 떨었다. 혹시 내가 들어온 이 집이 시험기를 서두르던 어느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을 간직한 공간은 아니었을까? 마치 시간의 고리가 이 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소리 사이로 그녀가 멀리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노래는 내가 어릴 적 어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정선 아리랑이었다. 외로움과 기다림, 그리고 체념이 섞인 그 음률은 깊은 산속 공기보다 더 차가웠고 더 깊게 스며들었다. 이튿날 새벽, 짐을 챙기고 인사를 하려 하니 그녀는 이미 마루에 앉아 있었다. 내게 조그만 주머니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건 산에서 캔 더덕입니다. 긴 길을 가다 목이 마르고 지칠 때 한 조각씩 씹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정중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길을 나섰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이나 서서 내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해가 흐른 뒤 내가 강릉 군수로 부임하던 길에 다시 그 산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나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 집을 다시 찾아보려 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그 자리에 집은 없었다. 심지어 마을 어르신들도 그 근방엔 사람이 산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 일이 꿈인지 환상인지 나는 지금도 모른다. 다만 그날 밤의 따뜻한 국과 노래, 더덕 한 조각의 향기만큼은 아직도 뚜렷이 기억난다. 어쩌면 세상에는 오직 지나가는 사람들만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에 틈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틈 속에서 단 한 번 누군가의 기다림과 슬픔을 마주한 적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운명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백발노인의 경고를 마음에 새긴 나는 한양으로 향하는 길 내내 세상과 거리를 두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아무리 신중하게 걸어도 인연이라는 것은 때로 바람처럼 다가와 마음을 흔들었다. 광주의 산등성이를 넘은 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나는 한 오지의 기슭에서 외딴 집 하나를 발견했다. 지붕은 이끼에 덮이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니 누군가 살고 있음이 분명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안에서 여인이 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하였다. 얼굴은 30이 채 안 된 듯했고 눈매는 깊고도 어두웠다. 말수가 적고 움직임은 조용했다. 그녀는 별말 없이 방 하나를 내주었고 부엌에서 된장국과 나물을 내왔다. 방 안에는 초 하나와 낡은 목침, 헝겊 이불이 전부였다. 밤이 깊어질 무렵 서화는 내게 조용히 다가와 술 한 잔을 권했다. 나는 정중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과거를 앞두고 있는 몸입니다. 취해 마음이 흐려질까 두렵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다. 웃음 속엔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결국 누구 하나 술을 마시지 않은 이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 어딘가를 두드렸다. 마치 오래전 다른 이들의 발자국이 내 앞길에 미리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화의 집에서 자는 것이 불안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에 들었다. 그러나 새벽녘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커다란 사내가 칼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엔 피빛이 감돌았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 놈이 바로 그 놈이냐? 서화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무릎을 꿇었다. 아닙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일 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내는 내게 다가와 칼을 겨누더니 이내 숨을 몰아쉬고 칼을 내려놓았다. 그는 나를 향해 말없이 손짓하여 마루로 나오게 하더니 조용히 술상을 차렸다. 나는 백도길이요. 이 여인의 남편이지. 나는 매달 사흘씩만 내려와 집을 들르오. 그리고 매번 다른 사내가 이 집에서 나와? 내가 그걸 모를 줄 아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이 턱 막혔고 손은 덜덜 떨렸다. 그는 술잔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처음엔 나도 믿었소. 하지만 언젠가 내 눈으로 보았소. 내가 산에서 내려온 그날도 이 집엔 낯선 남정네가 있었고 그는 웃으며 된장국을 먹고 있었소. 내 손으로 그놈을 찼지? 그리고 그날부터 이 집엔 누구든지 함부로 들이는 일이 없어야 했소. 나는 조용히 술을 마셨다. 모든 근육이 경직된 채였다. 서화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백도길은 한참을 말없이 술을 마시더니 문득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내 아버지는 평안도에서 호랑이에게 다리를 물려 죽었소. 어머니는 초상이 나기 전날까지 나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지. 독일아, 여인의 눈물은 물이 아니다. 그것은 칼이다. 나는 그 말을 어릴 땐 몰랐소. 하지만 지금은 알아. 울며 안기는 손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어느 해 산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를 구한 적이 있어. 허기진 얼굴, 찢어진 옷, 발에는 피까지 났지. 나는 그를 데려와 며칠간 먹이고 입혔어. 그런데 어느 날 밤 그와 내 아내가 나란히 마루 끝에 앉아 있는 걸 보았어. 그저 말만 나눴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졌지. 난 그를 보내고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어.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백도길은 단순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배신당한 기억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날이 밝자 나는 그 집을 서둘러 떠났다. 독일은 내게 말린 고기 몇 점을 건네며 말없이 등을 돌렸다. 서화는 나를 배웅하며 속삭였다. 다음에 이 길을 다시 지나거든 부디 이 집을 잊으세요. 여긴 시간이 멈춘 곳이니까요.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박혔다. 그로부터 수년 후 나는 관직에 올라 강릉부사로 부임하였다. 어느 겨울 그 지역에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고 주민들이 쓰러진 한 여인을 관아 앞에 데려왔다. 머리는 풀어져 있었고 입에서는 독이라 독이라 하는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그 여인은 바로 윤서하였다. 그녀는 몇 해 전 그 집에서 나를 맞아준 그 여인이었다.
관아 의원이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마음의 병을 앓았던 듯합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위한 방을 마련해 주었고 1달 동안 직접 죽을 떠서 먹이며 보살폈다. 어느 날 그녀는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그날 당신이 나가지 않았다면 아마 나도 함께 죽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후로도 몇 번 더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왜 독일을 떠나야 했는지, 왜 매번 다른 사내를 들였는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살아있다는 걸 증명받고 싶은 절박함이었다. 그녀는 봄이 오기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나는 강릉 바닷가 절벽 위에 작은 묘를 마련해 주었고 그 앞에 작은 목판에 이렇게 새겼다. 여기 바람이 잠시 머문 자리에 한 여인이 잠들다. 그녀의 죽음을 지켜보며 나는 알게 되었다. 세상에는 눈물로 쌓은 담장이 있고 침묵으로 가려진 고통이 있으며 그 안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이름 없는 삶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으로 알게 해준 사람이 바로 그 산골의 여인이었다. 과거 시험을 향한 나의 여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험난해졌다. 지리산 자락을 넘고 남원의 들판을 지나며 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유혹에 휘말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질 때, 외로움이 가슴 한복판을 파고들 때, 그 틈을 비집고 다가오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다가와 미소 지었고 따뜻한 손길로 나를 반겼다. 그리고 나는 그런 순간마다 백발노인이 남긴 단 한마디를 떠올렸다. 여색을 경계하라. 그 말이 내 몸에 새겨진 듯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눈빛부터 살폈고 손끝의 떨림까지 의심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함양을 지나 구례로 향하던 중 지리산 초입에 위치한 작은 고찰 청년사 앞을 지나게 되었다. 청년사는 수백 년 전 고승이 좌선하다 연꽃 위에서 입적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고요한 사찰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면 그 절에 들러 마음을 정화하고 작은 연등 하나씩을 달고 내려왔다. 나는 본래 절을 좋아하지 않았다. 과학과 이성, 논리로 세상을 설명하려 애쓰던 유학자의 입장에서 절이란 미신과 무지의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따라 다리가 무척이나 아팠고 피로가 누적되어 눈꺼풀이 계속 무거워졌다. 마침 청년사 문 앞에 하룻밤 머물러도 좋습니다라는 나무패가 걸려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뒤 정갈한 회색 승복을 입은 중년의 비군이 한 분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단정하고 위험 있는 인상이었고 눈빛엔 새 속의 먼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여정 중이시라면 하룻밤 쉬고 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고 그녀는 조용히 방을 안내했다. 방은 아담했지만 따뜻했고 방 한켠에는 백자 화병에 연꽃이 한 송이 꽂혀 있었다. 그 향이 방 안가득 퍼져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그녀는 나를 법당 옆 작은 선방으로 데려가더니 된장국과 나물, 그리고 두부 몇 조각이 놓인 소박한 공양상을 내어주었다.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며 물었다. 스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절에 계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웃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20살이 되던 해였지요. 그해 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말의 깊이를 단번에 가늠할 순 없었지만 그 뒤로 스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묘연이었다. 본디 경상도의 이름난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글과 시를 잘 지었다고 했다. 17의 한양의 관료 집안의 정혼이 정해졌고 약혼자는 젊고 유능한 설이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인연이었다. 하지만 약혼자가 사기죄로 엮여 유배를 떠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 되어버린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시댁에 남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연못에 몸을 던질 작정으로 산을 올랐다. 그런데 그날 청년사 앞마당에서 우연히 바람에 휘날리는 연등을 보게 되었다. 그 작은 불빛 하나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 연등을 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꺼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바람을 견디고 있을까? 그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고.
그녀는 그날로 출가를 결심했고 이후 30년 가까이 절에서 수행하며 수많은 나그네들을 맞이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 연꽃 향 속에 묻혀 잠을 청했다. 새벽녘 누군가 창밖에서 조용히 묵독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꿈이라 생각했지만 눈을 떠보니 확실히 사람의 기척이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비구니 묘연이 아니라 낯선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백이에 가까운 흰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동자엔 슬픔이 맺혀 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절은 슬픔을 내려놓고 가는 곳이라고. 그런데 나는 그걸 내려놓지 못했어요. 나는 어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내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종이에 뭔가를 적어 건넸다. 나는 윤하. 22. 이 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입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날 찾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다시 진주를 지나거든 향교 남쪽 우물가에 있는 하얀 기와집에 가주세요. 어머니께 윤하가 이제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묘연 스님께 그 여인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말없이 부처님 앞에 향을 올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5년 전 이 절에서 목을 맸습니다. 연정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 될 사람의 배신에 무너졌지요. 그 뒤로 가끔 길 잃은 나그네에게 꿈처럼 나타납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종이를 간직했고 과거를 마친 후 진주로 돌아가 그 우물가에 있는 하얀 집을 찾아갔다. 그곳엔 한 여인이 삭은 머리를 묶고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깊이 절을 하더니 말했다. 딸아이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따라 수많은 점쟁이와 무당을 만났지만 오늘 처음으로 정말 아이가 다녀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죽은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청년사에서 만난 묘연 스님, 그리고 창밖에서 나를 바라보던 윤하의 슬픈 눈동자는 내가 다시는 삶을 허투루 보지 않게 해주는 거울이 되었다. 밀양강가 마을에는 한때 마을 사람 누구나 존경하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인옥. 젊은 시절에는 비단 손정씨라고 불릴 정도로 솜씨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마을 장날이면 늘 그녀가 만든 수틀 위에 꽃무늬 비단을 사러 사람들이 줄을 서곤 했습니다. 정씨 여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민수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 김영훈은 마을 수문장에서 일하다가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 무너진 제방에 휘말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민수는 겨우 4살, 정씨는 그날 이후 붉은 머리띠를 풀지 않고 평생 다시는 다른 남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민수. 밥을 지을 때도, 바느질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늘 아들의 안녕과 장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민수는 마을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장사를 배우는 데는 감이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가 비단을 팔며 점점 거래의 수완도 익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외지에서 장터 물건을 팔러 온 상인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앞치마를 두른 한 처녀가 유난히 눈에 띄었는데 바로 순아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고운 얼굴에 당찬 말씨, 손재주는 없어도 말을 참 곱게 했지요. 민수는 순아에게 첫눈에 반했고 매일같이 장터를 기웃거리다가 끝내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순아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정인옥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투가 번드르르하고 손에 바느질 굳은 살 하나 없구나. 가정일을 할 줄 아는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눈과 귀를 가리게 하는 법, 주변 사람들도 모두 말렸지만 민수는 결국 순아와 혼인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순아는 시부모 앞에서 말도 예쁘게 하고 장터에서 민수와 나란히 앉아 비단을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그녀는 점차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이런 처는 이제 유행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저기 함양장터에 파는 연보라빛 사철삼천이 더 잘 팔릴 거예요. 하지만 그건 바느질이 어렵단다. 실이 금세 트어져. 어렵다고 피하면 언제 돈을 벌어요? 그때부터 순아는 자신의 방식대로 장사를 하자며 시장에 혼자 다녀오기를 반복했고 어느 날은 남편 몰래 마을 뒷산 땅 일부를 외지 상인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정인옥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더 힘들어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씨 여인의 인내도 끝은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군청에서 장터비단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정씨는 밤을 새워서 봉황과 구름 문양이 어우러진 대형 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평생 갈고 닦은 솜씨의 결정체였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보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전시회 전날 밤 순아는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이유로 그 병품을 접어두고 있던 방에 난로불을 켜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병풍은 잿더미가 되었고 정씨는 며칠을 앓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순아는 민수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눈도 흐리시잖아요. 그냥 고향집 근처 경로당에 모시고 우린 장사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여기보다 환경 좋은 데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매일 돌보기도 힘드시고. 정씨는 아무 말 없이 쌀이비 하나와 겨울 외투를 챙겨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두 분노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시장 한복판에서 민수를 붙잡고 뺨을 내리쳤고 젊은 안악들은 장터에서 순화가 지나가면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해 초봄, 정씨는 한 노승이 머무는 암자에 도착해 그곳에서 밥을 지어주고 뜨개질을 하며 지냈습니다. 노승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의 자식이 되려면 부모를 알아야 하고 부모가 되려면 자식의 등을 기억해야 합니다. 등을 외면한 자식은 결국 바람에 날려가는 연이 되지요. 몇 달 뒤 정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언도 편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평생 사용하던 수틀 밑에는 작게 접힌 쪽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의 길은 너의 몫이란다. 하지만 그 길이 돌이 많고 가시가 가득한 길이라면 어미의 뼈가 그 길을 덮어주기를 바란다. 그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을 때 민수는 이미 순화와 헤어진 뒤였습니다. 순화는 다른 장사꾼과 함께 떠났고 민수는 남겨진 빚더미에 알아누웠습니다. 몇 해 후 밀양 어느 작은 찻집에서 민수는 허름한 옷차림에 수트를 지고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배우는 여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천에는 실이 있고 실에는 손의 마음이 담깁니다. 그 마음이 곧 사람을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한편에는 오래된 병풍 반쪽이 걸려 있었습니다. 봉황은 반쯤 타 있었지만 그 옆에 자그마한 글고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효도란 제 자리가 아닌 것을 내 자리가 되도록 애쓰는 마음이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정인옥 여인을 떠올렸고 가끔은 저마다의 어머니를 가슴속에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구례와 남원 사이를 흐르는 작은 마을 운월리에는 한때 마을 사람들이 멀리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내가 있었다. 이름은 백대길. 어릴 적엔 총명하다 소문났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술에 빠져 살며 주정뱅이 대길이라 불렸다. 대길은 매일같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동네 골목마다 비틀거리며 돌아다녔다. 어느 땐 길바닥에 드러누워 하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또 어느 땐 장터에서 아이들과 싸움이 붙기도 했다. 그를 불쌍히 여겨 밥 한 술 쥐어주는 이는 있었지만 그와 눈 마주치려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랬던 대길이 사라졌다. 그것도 설이 지나자마자 딱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 마을 뒷산의 자리한 할미당에서 귀신을 보았다며 주막에서 술을 퍼마시고는 한밤중에 혼자 산에 올라갔다. 그날 눈발이 흩날렸고 해는 이미 기울었으며 바람은 칼날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젠 정말 저승길로 갔구나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뜻밖에도 대길은 머리를 깎고 하얀 승복을 입은 채 온문사 큰절 앞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다.
어릴 적부터 말썽꾸러기였고 장터 고집으로 손꼽히던 대길이 절에 들어갔다니.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스스로 승려가 되기를 자청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절의 주지였던 해산 스님은 말없이 그를 받아주었다. 조건은 단 하나, 매일 새벽 3시부터 108배를 올릴 것. 처음엔 버거워했다. 무릎이 아팠고 손이 까졌고 자다가도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도 대길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꾼 꿈에서 내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대길아, 아직 늦지 않았다.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대길의 표정은 달라졌다.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었다. 입에서 욕이 사라졌고 작은 풀잎에도 절을 올렸다. 어느 날 절에 한 사내가 찾아왔다. 얼굴엔 자국이 많고 손에는 칼자국이 가득했다. 그는 대길에게 물었다. 스님, 저 같은 놈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대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망가지면 끝인 줄,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줄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내는 그날 이후 절에 머물며 짐을 나르고 밭을 갈며 대길 옆에서 수행했다. 사람들은 그를 쇠손이라 불렀고 나중에는 절의 장작 담당이 되어 누구보다 먼저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어느 봄날 한 처녀가 절에 찾아왔다. 이름은 윤화, 고을원님의 첩이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해 버림받고 쫓겨난 몸이었다. 마을에서는 그녀를 두고 수군댔다. 집안 망신이다. 저런 여자가 감히 절에. 하지만 해산 스님과 대길은 그녀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처녀는 절에 꽃밭을 가꾸고 염주를 꿰고 비단을 짜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녀가 짠 비단은 후에 절의 연등 장식에 쓰였고 순례자들이 하나씩 가져가며 평안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그녀는 대길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저한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긴 땅보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3년을 머물렀고 결국 인근 마을의 작은 찻집을 열어 남몰래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 장마철, 마을 아래 홍수가 나던 날 절로 올라오던 다리가 떠내려가면서 한 아이가 물에 휩쓸려 갔다. 어미는 비명을 지르며 물가를 뛰었고 마을 사람들은 쩔쩔맸다. 그때 대길이 나타났다. 그는 두려움도 없이 물로 뛰어들었다. 과거 그는 물가에서 술에 취해 빠졌던 경험이 있었고 어릴 적 물을 무서워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는 살아났고 대길은 한쪽 다리를 삐끗했지만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스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가끔 절의 경내에서 그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에 거울을 깨뜨린 사내가 있었단다. 거울을 깨고 나니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게 되었지. 그래서 그는 스스로 괴물이라 믿었어. 하지만 어느 날 고요한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울었단다. 원래부터 괴물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거든. 단지 거울이 없었을 뿐이야.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묻곤 했다. 스님도 그 거울 깨뜨린 사람이에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하곤 했다. 그보다 더 큰 걸 부쉈던 사람이란다. 그래서 지금은 더 조심히 살려고 노력한단다. 그렇게 백대길은 스님 백현이 되었고 그가 지키던 작은 산사는 수많은 상처받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말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는 말했다. 부끄러운 과거는 죄가 아닙니다. 돌아보지 않는 것이 죄일 뿐이죠. 이제는 그의 이야기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고 누구든 마음이 무너질 때면 운문사에 가보라는 말이 나왔다. 그곳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등불을 밝히던 한 사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조용히 누군가의 길을 비추고 있다. 전라도 남원과 내장산 사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 송화골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마을 노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매년 한 번씩 봄이 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산비탈을 바라보며 그 자매를 추억한다. 자매라 하였으나 사실 그들은 서로가 피부치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 언니 이름은 연화, 동생은 석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헤어져야 했다. 어머니가 지독한 가난에 쫓겨 연화를 부잣집에 양녀로 들이고 석진만 곁에 두었던 것이다. 연화는 정씨 가문에 들어가 어린 시절부터 하녀처럼 살았다. 양녀라 불렸지만 그 말은 허울뿐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주인집 아씨의 옷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고 식사 준비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고향과 어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돌았다. 그녀가 16이 되던 해 정씨 가문에서는 큰 잔치를 열었다. 정씨 대개 아씨가 고을 현감과 혼인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잔칫날이 되자 각지에서 손님이 몰려들었고 마당에는 풍악이 울려 퍼졌다. 그날 연하는 부엌 뒤에서 쓰러져 있던 어린 소녀를 발견하였다. 아이는 부잣집 딸이라 했지만 종들에게 쫓기다 도망쳐 나온 상태였다. 연하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에게 입히고 조용히 마루 뒤편에 숨겨두었다. 그리고는 대신 꾸중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핏자국이 남았지만 끝까지 그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 일은 집안에 퍼지지 않았지만 연하는 그 뒤로 더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허나 그녀는 말없이 견뎠다. 아이를 구한 날 어린아이가 연하의 손을 꼭 잡고 언니,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라고 속삭인 것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석진은 어머니와 함께 송화골에서 살며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공부에는 재능이 있었다. 마을 선비였던 경수의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가르쳐 주었고 덕분에 석진은 서당에서도 늘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석진의 가슴 속에는 늘 무엇인가 빠져 있었다. 그에겐 언니가 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들은 적은 있지만 그 언니가 어디 있는지, 어떤 얼굴을 가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고 대신 밤마다 언니를 위해 기도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살이 넘은 석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연호관에 들어가 서기로 일하게 되었다. 그곳은 남원과 정읍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어 각 고을의 행정문서가 오갔다. 어느 날 정씨 가문에서 온 장부를 정리하던 중 석진은 연암이라는 이름을 보게 된다. 이름 옆에는 본명 미상, 나이 20세, 양녀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불렀던 이름 연화가 떠올랐다. 이름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었지만 석진은 이내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그는 곧장 정씨 가문을 찾아갔다. 핑계를 대며 일을 돕는 척하며 마당을 오갔다. 그날 저녁 연하는 부엌에서 혼자 국을 끓이며 옛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달이 지면 아이는 자고 바람이 불면 엄마는 눈물 흘린다. 그 노래를 들은 석진은 다리에 힘이 빠졌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그는 마루에 무릎을 꿇고 연하에게 물었다. 이 노래 어디서 배웠소? 연하는 놀라며 말없이 석진을 바라보다가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노래 어릴 적 누군가가 불러주었어요. 아주 희미하게 기억나요. 그분이 어머니였을까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름을 물었고 어린 시절 헤어졌던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었다. 결국 두 사람은 남매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연하는 정씨 가문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정씨 가문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연하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며 그녀를 모욕했다. 연하는 끝내 마을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고 석진은 그녀를 데리고 송화골로 돌아왔다. 돌아온 연하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았다. 양녀라며? 정씨 집에서 쫓겨났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녀를 더 작게 만들었다. 하지만 연하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옥의 뒤뜰에서 바느질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도포에 연꽃 무늬를 수놓았고 할머니들의 저고리에 작은 국화 문양을 더했다. 손재주는 놀라울 만큼 섬세했다. 얼마 후 그녀의 바느질 솜씨가 입소문을 타고 인근 고을까지 이름이 알려졌다. 그때 한 양반가에서 홀레복을 부탁했고
연하는 밤낮으로 정성껏 수놓았다. 그 옷을 입은 신부는 다름 아닌 예전 그녀가 도와주었던 그 아이 정씨 가문의 작은 딸이었다. 아이는 홀레날 눈시울을 붉히며 연하에게 속삭였다. 그때 언니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허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후 그녀는 고아 소녀들을 모아 바느질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은 다시 마을 어귀에 작은 공방을 세웠다. 그 공방의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잊혀진 이름에게 다시 이름을 찾아주는 곳. 그리고 그 문 옆에는 붉은 실로 수놓은 작은 글귀가 있었다. 연화, 봄마다 피어나는 이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직도 말한다. 이름이란 건 단지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야? 살아있다는 증거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방식이기도 하지. 이처럼 연하와 석진의 이야기는 지금도 봄마다 송화골 산비탈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묻는다. 정말 그 자매가 지금도 꽃이 되어 그 산자락 어딘가에 피어 있을까? 그에 대해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연하라는 이름을 가진 꽃은 해마다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난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가야산 자락 아래 자리한 영암 마을에는 해마다 겨울이 깊어질 무렵 고요한 산속에서 흐르던 해금 소리가 멈추던 날이 있었다. 그날은 누구보다 조용히 살았던 한산에 최백호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해금의 선율은 아직도 가끔씩 밤바람을 타고 마을을 스쳐 지나간다고 했다. 최백호는 마을 사람들이 흔히 말하던 떠돌이 스님도, 광인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너무 많은 것을 품은 채 살아온 사내였다. 남쪽 바닷가 고성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별을 바라보며 자랐다. 물고기를 잡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어느 봄, 처음으로 읍내 장터에 나갔던 날 운명의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서은혜. 고을에서 이름난 훈장의 딸이자 차분한 말씨와 고운 글씨체로 유명했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해금의 음률과 자연의 리듬을 비교하는 글을 쓰기 위해 해안가 바위를 찾아왔고 그곳에서 해금줄을 갈고 있던 백호와 마주쳤다. 처음엔 말 한마디 없었지만 며칠이 지나고 서로의 존재를 익숙하게 느끼며 대화가 오갔다. 은혜는 그에게 꽃 이름을 알려주고 백호는 그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 해금 소리에 맞춰 그녀가 부르는 짧은 민요는 백호에게 처음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인생이란 걸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은혜의 아버지는 백호의 신분을 문제 삼았고 결국 그녀를 진주 고을 수령의 둘째 아들에게 시집 보냈다. 홀레날 백호는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아 해금을 껴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바람은 찢어질 듯 불고 파도는 그날따라 유난히 거세었다. 그 이후 그는 배를 버리고 북쪽으로 떠돌기 시작했다. 진주, 산청, 합천, 그리고 마침내 영암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름을 감추고 낮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밤에는 혼자 해금을 켰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해마다 한 번씩 해인사에서 연등이 떠오르는 날이면 그는 꼭 산길을 따라 올라가 등을 달았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산속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다고 했고 이름도 나이도 모른다고 했다. 백호는 그녀를 데리고 산 아래 움막으로 데려와 정성껏 간호했다. 그는 그녀에게 지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눈빛이 깊고 말수가 적은 그녀는 조용히 백호의 곁에 머물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살았다. 밤이면 지연은 바느질을 하고 백호는 해금을 켰다. 한 번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백호가 물었다. 그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러나 밤마다 잠꼬대처럼 은혜라는 이름을 중얼거리곤 했고 백호는 그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다. 그녀가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후 어느 날 고을의 군졸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망친 관부인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며 그림이 그려진 지명수배서를 마을 곳곳에 붙였다.
그림 속 여인의 모습은 지연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백호는 지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해금을 꺼내지 않았고 둘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이불 속에서 등을 맞댄 채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백호의 곁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남겨두고 떠났다. 나의 이름은 서은혜. 당신의 해금 소리는 내 삶의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부디 잊지 마시오. 그 후 백호는 더 이상 해금을 켜지 않았다. 대신 낮에는 아이들에게 약초 이름을 가르치고 밤에는 불을 끄고 오래된 바느질 천을 바라보며 홀로 시간을 보냈다. 그가 떠난 해 겨울, 마을 아이 하나가 백호가 늘 앉던 소나무 아래에서 작은 병 하나를 발견했다. 병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기다리며 산다. 하지만 기다림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사랑을 기억해주는 사람이다. 그 후 해마다 등불제가 열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기억하며 그가 늘 해금을 켜던 소나무 앞에 등을 하나씩 걸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마을을 지나가다 해금 소리가 들린다면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아직 그 사람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가 보네. 그리하여 이 마을에서는 잊히지 않은 사랑이 어떻게 시간을 넘고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지를 이야기하며 또 한 계절을 보낸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도 이름 없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기도 선천고을, 임진강이 유유히 흐르는 언덕 아래 작은 마을이 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동짓달 20날이 되면 작은 무덤 하나 앞에 모여 묵은 해를 보내는 떡국을 나눈다. 그 무덤은 강월심 할매의 묘다. 생전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 하나의 소원만을 끝내 이루지 못한 여인이었다. 강월심은 젊은 시절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고 어린 아들 동주 하나를 키우며 살았다. 밥은 늘 모자랐고 겨울이면 벽에 성에가 끼는 초가집에서 솜이 빠진 저고리를 껴입고 지내야 했다. 그래도 월심은 하루도 빠짐없이 배를 짰다. 마을에서는 그녀를 바늘손 할매라 불렀다. 그만큼 정교한 손길로 자수를 놓았고 사대부직 교수들이 입는 홀레복조차 그녀의 손을 거쳐야 했다. 아들 동주는 어릴 적부터 총명했다. 글을 잘 읽었고 아랫마을 훈장의 눈에 들어 경기도 진사시험에까지 도전할 만큼 자랐다. 월심은 소망했다. 이 아이만은 나와 다르게 햇살 가득한 길을 걷게 되리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커질수록 욕심도 따라 자라기 마련이었다. 동주는 진사시험에 낙방한 후 전주에 사는 상단 상인의 눈에 들어 회계 일을 맡았다. 몇 해가 지나 그 상인의 외동딸과 혼례를 올렸다. 그 무렵부터 동주의 편지는 줄어들었고 금전이 끊기기 시작했다. 월심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명절이면 초저녁부터 등불을 켜두고 마당을 쓸었다. 혹시나 그놈이 돌아올까 하여. 하지만 해가 바뀌고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다녀온 이웃이 말했다. 서울에서 귀하게 살고 있는 양반이 아예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고 했다더라.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랐다. 하지만 월심은 그날 밤 평소보다도 오래 울었다. 그녀는 결국 전주로 향했다. 장터에서 팔아모은 돈과 손수 만든 비단보에 쌓은 누룽지, 그리움뿐인 가슴 하나를 안고 말이다. 전주의 저택 앞 하인 하나가 문을 열고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이 집 동주의 어미요. 오래 기다리지 않으려 하니 아이만 보고 가겠네. 그 하인은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 오더니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주인 어르신께서 부재 중이십니다. 편안히 돌아가시지요.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다. 문 앞돌담 아래 비에 젖은 장판 위에 앉아 사흘을 보냈다. 첫날은 묵은 누룽지를 꺼내 먹으며 버텼고 둘째 날은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을 구했다. 셋째 날 밤 그녀는 실신했다. 마침 지나가던 옛 상단 하인이 그녀를 알아보고 근처 찻집 주인에게 부탁해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듬해 그녀는 선천으로 돌아왔다. 말수는 적어졌고 손은 자수 대신 가만히 무릎에만 얹어 있었다. 그해 겨울 그녀는 마을의 고아 소녀 혜진에게 자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혜진은 6살, 부모를 역병으로 잃고 마을 노파손에 맡겨졌던 아이였다. 혜진은 월심의 유일한 번니자, 딸 같은 존재였다.
할매는 비단 끝에 흰 매화는 봄보다 먼저 핀다는 시구를 자주 수놓았다. 매화는 그녀가 가장 아끼던 꽃이었다. 너도 언젠가 이 마을을 나가게 될 테니 핀자리보다 향을 남기는 사람이 되거라. 그녀가 혜진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다. 어느 겨울날 밤, 눈이 유난히 많이 오던 그날. 월심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혜진은 할매가 평소에 쓰던 자수틀을 무릎에 두고 하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식어가던 그 손을 붙잡았다. 할매는 마지막까지 동주야 라는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할매를 뒷산 송림 아래 바람 잘 드는 곳에 모셨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다. 바늘 쏜 강월심,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어머니. 몇 달 후 낯선 사내가 마을에 나타났다. 비단 옷을 입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그는 무덤 앞에서 몇 시간이나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동주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다. 단지 혜진이 그에게 조용히 찻잔 하나를 건넸고 사내는 끝내 눈물을 떨구지 않았다. 그는 떠나기 전 무덤 앞에 작은 상자를 묻고 갔다. 혜진은 그 상자를 꺼내보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 위에 술을 놓았다. 기억하는 자, 용서받는다. 그 뒤로도 해마다 겨울이 되면 혜진은 그 자리를 지킨다. 그녀는 장터에 작은 자수방을 차렸고 이름을 흰 매화방이라 지었다. 사람들은 그 자수방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온다. 할머니는 왜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렸나요? 혜진은 대답한다. 어머니는 기다리는 사람이야.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기에 세상은 덜 외로운 법이지. 이처럼 선천의 흰 눈은 해마다 내리고 흰 매화는 가장 먼저 핀다. 그 향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머니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본다. 강월심. 누구보다 강인하고 누구보다 부드러웠던 이름. 경상도 함양 깊은 산자락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기이한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풍수지리를 지나치게 탐하다 하늘의 뜻을 거슬렀던 한 사내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묘혈을 닫은 자라 불렀고 봄마다 그의 무덤에 잔잔한 연꽃이 피어난다고 했다. 그의 이름은 홍대용. 유명한 학자와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책과 학문보다는 땅의 숨결을 읽고 산의 흐름을 좇는 풍수인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고을마다 떠돌며 무덤 자리를 봐주는 일을 했고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후손의 흥망을 예측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능력이 사람의 탐욕과 맞닿았을 때부터였다. 홍대용이 34 되던 해 함양에 있는 어느 양반가에서 급히 그를 불렀다. 정씨 가문이었다. 당대의 가장 큰 지주였고 아버지 정승헌 대감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어 후손들이 명당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대가는 당시 돈으로 소 10마리 갑이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홍대용은 며칠간 함양 일대를 돌며 땅의 기운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백운산 기슭, 물이 굽이쳐 흐르고 앞에 넓은 평야가 펼쳐진 곳을 가리켰다. 여기입니다. 이곳에 모시면 자손 대대로 벼슬길에 오를 것이며 셋째 손자 중에 하나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정씨 집안은 환호했고 즉시 묘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밤 홍대용은 이상한 꿈을 꿨다.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그 자리는 하늘이 정한 왕의 자리이니 함부로 열면 혼란이 따를 것이야. 그는 아침이 되자마자 묘 자리를 다시 보러 갔다. 이상하게도 밤새 새벽 이슬이 쌓이지 않고 땅은 마치 살아있는 듯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미 일이 시작되었기에 멈출 수 없었다. 며칠 후 묘가 완성되었고 정씨 가문은 크게 잔치를 벌였다. 홍대용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고 몇 달 뒤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그 후 10여 년이 흐른 뒤 함양은 물론 서울에서도 정씨 가문의 셋째 손자가 벼슬길에 올랐다는 소문이 퍼졌다. 과연 풍수의 말이 맞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홍대용의 이름은 다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에는 불길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외교 문제와 세금 폭등, 양반들의 세도 정치가 극심해졌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 씨의 셋째 손자 정인규는 조정 내에서 급속히 새를 키워갔고 심지어 임금의 자리를 노린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그 무렵 홍대용은 서울의 작은 암자에 은거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방문을 두드린 두 사람을 만났다. 한 명은 백발의 산승, 다른 이는 젊은 관리였다. 산승은 그에게 말했다. 그 자리에 너는 봉인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입을 열었구나. 이제 내가 그 혼란을 수습해야 할 것이다. 그는 깊은 자책에 빠졌고 곧바로 함양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이미 정씨 가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기세였고 묘소는 백성들의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비밀리에 새벽마다 묘소에 올라갔다. 그곳의 기운은 이전보다 더 강했고 땅은 마치 용트림을 하는 듯 불안정했다. 그는 결국 옛 스승에게 전해 들은 방법으로 음혈봉쇄를 시도했다. 땅의 가장 강한 기운 세 곳에 조용히 부적과 봉인을 묶고 작은 돌탑을 세웠다. 그날 밤 함양 전역에 이상한 안개가 끼었고 정씨 가문의 집안에서는 큰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셋째 손자 정인규는 다음날 조정에서 파직되었고 이후 권세는 점차 기울어졌다. 사람들은 이를 백운산의 저주라 불렀다. 하지만 홍대용만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정의였다. 그 뒤 그는 다시는 풍수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암자에 머물며 아이들에게 하늘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명당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 사람이 점 찍는 것이 아니다.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통을 겪는다. 그를 찾는 사람들 중엔 아직도 권세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말없이 해금만 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느 봄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이지훈, 그 역시 풍수를 공부하고 있었다. 스승님, 그 명당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홍대용은 그를 조용히 데리고 백운산 기슭으로 갔다. 그런데 그는 손가락으로 산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곳은 복을 주는 땅이 아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땅이다. 너는 복을 구하러 왔나? 시험을 받으러 왔나? 이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풍수를 버리고 백성들을 위한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후에 그는 의서로라는 작고 검소한 의원을 차렸다. 백운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억새가 춤춘다. 하지만 산을 오르다 보면 바위 하나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지기를 탐하지 마라. 하늘은 늘 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그 바위 아래 무릎 꿇고 잠시 숨을 고른다. 혹시 자신이 걷는 길이 욕심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